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인가? 일단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범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한 6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공공 발주자 실적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실적을 요구하는 시장 규모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건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 엔지니어링, 설계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포함을 하면 이제 민간의 시장이 대폭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한 30조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한 건설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를 설계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시장이 대충 한 180조, 190조 정도 시장 되죠. 그런데 LH가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설계 부위를 통해서 1.5%에서 2.2%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180조 시장이면 어마어마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설계나 엔지니어링에 애를 쓴다면, 우리가 노력을 더한다면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 산업 분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원가와 공기를 좌우하고 품질과 안전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야다라는 것은 뭐 수많은 연구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자인 for X라는 개념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Design for Cost, Design for Quality, Design for Safety, 수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엔지니어링 단계에 애를 더 써서 더 좋은 거를 시공 품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져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력들이 과연 지금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런 거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약을 하면은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들의 여러 가지 공기, 원가, 품질, 안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역이다. 우리가 이런 분야를 키워서 수출도 하고 우리 시설물들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점을 짚어보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에 어떤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고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원인들이 뭘까?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은 불합리한 대가 체계와 그에 따른 낮은 임금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실무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 건축 설계 단가표랑 미국 워싱턴주의 건축 설계 단가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미국 워싱턴주의 한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임금을 높게 줄 수가 없겠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 비교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비교인데 민간 프로젝트의 단가는 저거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좋은 젊은 인재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또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 건설 엔지니어들하고 좀 임금을 비교해봐도 미국 그 평균 GDP의 한 130%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그냥 평균 수준으로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물론 이제 대가 기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돈 못 받고 일하는 관행, 이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비스 안주는 좋아하는데요. 서비스 안주라는 용어는 참 싫어합니다. 그게 서비스 안주라는 게 결국 공짜 안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엔지니어링 서비스인데 어떻게 서비스가 공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하다가 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 대가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라밸 없는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뭐 이거는 건설 산업도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그 E&E 포럼에서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뭐 공사 기간 확보나 대가 기준의 비현실성 이런 게 결국에는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게 만드는 그래서 종사자들의 워라밸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바뀐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양벌 규정이나 합산 방식의 벌점 부과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전문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빨리 잘 달려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상황 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뭐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발주자들의 갑질에 대한 문제도 속사정에 설문을 해보면은 많이들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돈 안 받고 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발주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계 내에서도 또 원청과 하청 뭐 이런 관계에서 또 다른 갑과 을, 병, 정의 관계들이 굉장히 아픈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직원 몇 명 데리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엔지니어링 업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요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임금을 줬다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 분야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하면서 일을 할 것인가 정말 참 고민스러운 일이고요. 이거는 꼭 발주청, 공공 발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되짚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가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 트렌드, 디지털화, OSC화 이런 트렌드에 기업들은 또 우리 기술자 개개인들은 얼마나 거기에 발맞춰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앞서 나가려고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야 되니까 기술이 좋은 기술자보다는 수주에 유리한 기술자로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는 건 아닌지 기술자 스스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가지고 더 많은 고부가 가치화로 가기에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시장을 더 넓혀가는 전략을 우리가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영역은 어디로 확대를 해야 될까요? 앞쪽 아니면 뒤쪽으로 더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엔드 플래닝 부분 쪽으로 또 PPP,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하고 연계된 앞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 회사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공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앞쪽에 대한 영역과 뒤쪽에 대한 영역을 민간으로 과감히 이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봅니다. 해외 시장 진출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추진을 해야겠고요. 특히 부족한 엔지니어를 다국적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많은 분들 나가서 활동을 해보셨겠지만 결국에는 가서 다국적군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 인력뿐만 아니라 좋은 엔지니어들도 우리가 우리의 팀으로 끌어들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거는 뭐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부도 지원을 해 주셔야겠고요. 기업들도 진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주 잘해서 뽑기 잘해서 우리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뭐 그런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시장은 결코 고부가 가치 시장이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새로운 기술 뭐 그래서 우리가 10대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을 10년대에 만들어 보자 이런 거 우리가 합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정부가 뭐 1조를 투자를 하겠다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민간에서는 민간 차원의 펀드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동조를 하겠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최전방에서 선봉장으로 앞세워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하고 OSC화입니다. OSC 관련해 가지고는요, 맥킨지에서 새로운 시장이 서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존에 없던 시장이죠. 그리고 디지털화 중에서도 특히 빔 또 이제 요즘 뭐 GPT-4 뭐 아니면 제미나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없던 기술, 없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기회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런 변화가 건설 엔지니어링이나 건설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반드시 우리도 저 속에 휩쓸리게 돼 있고요. 저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OS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집 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앞선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엔지니어링은, 설계는 거기에 맞는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 속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 환경 중에서 결국 사람 얘기하고 제도 얘기인데요. 앞서 뭐 실무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얘기를 하는데 고령화의 진짜 문제는 평균 연령이 높다라기보다는 인구, 그러니까 연령 분포가 언밸런스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좋은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만들어야지 젊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성세대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쨌거나 노동부, 교육부, 국토부 다 해서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부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 엄청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 엄청 하고 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도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뭐 제도적인 환경이나 산업 전반의 환경도 중요하고 또 기업 문화, 기업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기 많은 기업들의 대표자분들도 와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히 뭐 산업 시장의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제도적으로 뭐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타파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 가지고 엔지니어링,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좀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약 및 결론은 뭐 이렇습니다. 제가 사업 영역 다각화 차별화, 스마트 전환, 산업 환경 혁신 해서 8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름대로 뭐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제안을 드려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토론을 거치면서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면서 우리 모두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엔지니어링의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데 이 고부가 가치는 어떤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만큼은 엔지니어링의 고부가 가치라는 단어를 그런 대가나 경제적인 용어보다 그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그 엔지니어의 자긍심, 또 산업으로서의 사회적 존중, 국민의 고품격 삶에 대한 기여도, 뭐 이런 것으로 고부가 가치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저 업계를 대표해서 발표해 주신 젊은 후배님께
아까 선배 엔지니어로서 이런 열악한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한국의 엔지니어링은 그 1970년의 경고로부터 해서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최고 장기간 해수교인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까지 이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유는 이 초창기에 제대로 대한 대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 교수님께서 미래와 고부 가치를 위해서 제시한 해외 시장, 디지털, 우수 인재 유입 등등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리고 또 아까 물론 업계의 젊은 엔지니어께서 발표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아까 우리 좌장께서는 우리 업계의 노력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 정부에서 제도부터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규제에 관한 완화 혁신, 대가 혁신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해외 인프라 시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엔지니어링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기업 이익률이 옛날에 비해서 뭐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엔지니어 연봉이 아까 다른 산업 분야 엔지니어보다도 최하인데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서 최하이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5% 이익률이 낮은데 엔지니어링 원가에서 사실은 50%가 인건비거든요. 그것들이 엔지니어 연봉도 최하인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서 특히 이제 제도 부분에서 대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타 산업의 70%, 해외 50% 수준이고 이게 이제 정부가 이런 엔지니어들 인건비를 가지고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 제 일을 시키자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제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현 인건비로도 이게 요율 방식이면 실제 대가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도 산업계 최하인 5%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분야의 사업 비율도 해외에 비해서 50%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가 부분에 우리 아까 BIM 제도 이게 가긴 가야 됩니다. 물론 뭐 엔지니어께서 제일 필요한 게 아니고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발주처가 제일 필요하고 효과가 있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앞단에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사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국은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50% 지금 안 됩니다. 겨우 만들어 놓은 게. 이러니까 이게 과연 또 다른 또 이제 그 어떤 피해를 주는 모양이 됐는데 그다음에 규제에 또 들어가서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현재 일어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이 뭐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을 20년 이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처벌 만능주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아까도 쭉 워낙 유 교수님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요 정도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뭐 빠진 것 중에서 그냥 제가 여기 국토부 우리 과장도 나오고 계시지만 이 제도 중에서 사실 법이나 시행령까지 안 바꾸더라도 규칙이나 기준만 바꾸더라도 큰 변화가 있는 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강도만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빠졌네. 이 중북도 업무 중북도 부분도 이게 국내만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제도적으로 뭐 200%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괴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항만설계에 내려 도로가 있어서 이제 참여 기술자를 참여시키면 주공적인 항만과 똑같이 중국도가 걸립니다. 근데 항만은 처음부터 1년 내내 일을 하지만 이 부분은 뭐 한
한 달 정도 하고 빠집니다. 근데 중복도는 똑같이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Q형 기술자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계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인건비 한 7% 되고요. 인건비 7%면 원가의 한 3.5% 정도 됩니다. PQ형 기술자가. 아까도 뭐 언급됐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기술자들의 제대로 그만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인건비 부분들이 적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건설 관리 아까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을 입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게 초급 기술자 같은 경우는 PQ 제도가 기준이 워낙 높게 돼 있고 평가가 자기 돼 있습니다. 그럼 초급 기술자를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초급에 적어도 고급 아니면 특급을 넣어야지 그 평가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빨리 바꾸면 되는데 PQ 좀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그 종심제 평가 제도는 상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유능한 평가인들이 1, 2년 파견을 해서 평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도 건의드리고 그다음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될 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아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서 한 10% 정도 개선을 해놓으면 규제는 또 다른 규제가 100% 정도 늘어버립니다. 이게 숙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를지 뭐 어떻게 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의 인프라 시설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데 예산 절감만 생각하다가 이게 안전, 품질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속으로 이게 미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LCC 개념을 접근해야 되고 영국 등은 이렇게 정책을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진짜 이게 한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이 부분에 요구사항을 반영하더라도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용이 한 1%밖에 안 적어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들어주면 이게 사실은 예산하고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규제, 대가, 글로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기술 진행이나 아까 우리가 미래나 고부 가치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돈 대주면 그 돈을 당연히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게 국토부가 나와 계셔서 좀 그런데 국토부보다 오히려 다른 부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조금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 엔지니어링의 자리매김을 위한 기본적인 고민은 오랫동안 사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변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문제점은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링의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점으로 이는 이제 국내에만 존재하는 어떤 관련 제도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낡은 시스템의 문제로서 국제적인 엔지니어링 기준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역행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엔지니어링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서 먼저 선진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방금 설명드린 30년간 그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호주와 그 싱가포르 파서스 브링크호프에서의 그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와 저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토탈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국내의 경우에는 그 설계와 시공이 엄청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배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트랙과 시공 트랙이 이제 완전히 구분돼서 서로 이제 그 전환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해외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설계자가 시공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토탈 엔지니어링의 능력을 엄청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엔지니어링사의 어떤 화가 단순한 어떤 설계 업무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제 PMC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설계 엔지니어가 시공 프로세스나 시공에 대한 어떤
관리 어떤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실시 설계 비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어떤 현장 지원이나 설계 관리에 대한 그 설계비가 기본이나 실시 설계비의 3배 이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고부가가치가 이제 창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설계자가 시공에서 역할과 우리가 보통 역할과 책임 R&R이라고 하는데 시공자의 그 설계자 역할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공자와 설계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그 현장은 설계자와 시공자와 어떤 코업을 통해서 어떤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장애라고 한다면 단순 설계 중심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이 이제 함께 가는 설계 중심의 그런 어떤 토탈 엔지니어링의 전환으로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사에 온 지 한 10년 되는데요. 설계 엔지니어들이 시공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글로벌로 간다고 한다면 설계 엔지니어 트랙과 시공 엔지니어 트랙들이 서로 이제 교환되면서 종합 엔지니어 또는 토탈 엔지니어로의 어떤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설계자 위상과 어떤 책임에 어떤 대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설계사는 이제 시공 중에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시공에서 이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계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나면 시공에서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인볼브를 전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아쉬워서 영국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제 CDM이라고 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를 개정을 해서 설계자가 시공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제 Principal Designer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설계자의 어떤 기본적인 시공에 관여 또는 포함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첫 번째 말한 그 생각과 즉 토탈 엔지니어 개념과 같은 건데요. 설계자가 시공에 인볼브하면서 결국 이제 품질과 안전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좀 관여하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리콜 하웨이 붕괴 사고라는 이제 엄청난 대형 이제 북락 사고가 발생해서 약 3명의 엔지니어 이제 노무자가 죽게 되고, 이제 국가적으로 싱가포르의 그 빌딩 컨스트럭션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하게 돼서 현재 그 설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QPD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Qualified Person Design에서 QPD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그 시공자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발주처, 시공자, 설계자의 어떤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그 리콜 하이웨이 사고 이후에 그 설계자 역할을 그 시공자와 또는 그 설계자의 역할을 동등 수준으로 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고, 참고로 이제 QPD의 어떤 그 사인이 없으면 시공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근무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시공자가 설계자한테 항상 의견을 물어보고, 설계자한테 설계자의 어떤 위상과 권한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엔지니어에서 굉장히 일할 수 있는 맛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 급여 수준이라든지 여러 것들도 이제 정당한 혜택을 받는 상태가 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경험 차원인데, 결국 이제 프로젝트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어떤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이런 리스크 관리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지하 터널 공사 전문인데, 지하 터널 공사의 경우는 이제 리스크를 여러 가지가 하게 되는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누가 담당하고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누가 해칭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 비교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의 책임 부분과 리스크 책임 부분을 발주처에서 상당 부분 쉐어링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설계자, 시공자, 그다음에 발주처가 리스크를 쉐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94년 히드로 공항철도 사고 이후에 국가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되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모든 설계 단계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모든 그 건설 공사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입을 해서 이게 시공자한테 전달이 돼야지만이 공사가 최종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그래서 설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설계자의 권한과 책임을 좀 넓혀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의 위상을 높이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설계자가 시공에 참여해서 엔지니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두 번째 설계자가 시공자와 동등한 어떤 독립적 어떤 수평적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세 번째 설계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제 설계 엔지니어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PMC 역할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토탈 엔지니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께서 어떤 행사에 가셔가지고 최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설이 시공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이나 설계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포럼의 주제가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그리고 국가 전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되게 기시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이거랑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은 2017년도에 6차 건설기술 진흥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죠. 7차 건설기술 기본진흥계획에도 엔지니어링 육성 방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8년에 나왔던 건데 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아예 건설 엔지니어링만 떼내가지고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토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뭐 언론계라든지 이렇게 외곽에서 관련자로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시공 위주에서 건설 설계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종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바뀐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그냥 곰곰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엔지니어링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미 국토부 차원의 자료를 보면 정책은 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빅데이터 역량 강화, 건설 산업 구조 개편, 기술 인력 교육 및 처우 강화,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2017년도부터 봤던 자료에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7년째 거의 단골 소재처럼 건설 산업에 대한 발전 얘기만 나오면은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는 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좀 실행에 대한 고민을 이제 모든 건설 관련 사람들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게 당장 지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만 보더라도 고용부 산업부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이 업역으로 칸막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미래상에 이게 일정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좀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출산위원회,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언론계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면은 엔지니어링 산업이 얼마나 고부가 가치 산업인지부터 국민들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저부터라도, 그리고 건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좀 곰곰이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딱 4분 맞췄는데 지금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ENA 포럼 운영에 참석을 못했더니 자아 비판을 시키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학교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계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동안 많이 쉽게 이제 해왔는데 막상 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라고 하시니까 사실 많이 좀 떨리기도 했고요. 또 돌아보면서 조금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 3, 4년 전쯤에 국토교통부하고 건설기술기획원에서 대학교 현황에 대해서 좀 그 발전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용역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 관련 4년제 학교들이 213개 정도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또 해외에서 또 그 건설 엔지니어링 쪽에 시공 쪽에 좀 잘 나간다고 하는 학교들하고 몇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교과 과정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맨 첫 번째 원로 교수님이 어느 전공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전공 교수님들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각 전공별로 어떤 전공의 교수가 특별히 많은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전문화나 특성화가 없이 제너럴하게 이제 교과 과정들이 다 이제 운영이 됐던 거고요.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텍사스 A&M의 건축공학과는 70%의 교수님들이 CM 쪽에 계시고요. 또 중국의 동지대학 같은 경우는 70%의 교수가 구조 교수고 반면 A&M의 토목과 교수들은 다 또 25%씩 전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특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교육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집중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학 교육의 이제 우리 한계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력에 대한 플랜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이런 기회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영국에서 저희는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컨스트럭션 2025라고 하는 어떤 비전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성 같은 데서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 플랜 포 스킬이라고 하는 5년 단위 어떤 계획을 보게 되면은 영국의 4개 그 권역별로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여기에 뭐 어떤 댐이 나오니까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자재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반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또 싱가포르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토성에서 어떤 그 CPCF 펀드라고 하는 것들 조성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정부 정책, 건설 정책에 드라이브하는 쪽으로 교육이라든가 장학금을 계속 줘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특성화가 돼 있고 정부는 정책대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프로젝션을 해주고 또 그것들을 돈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가 돌아가다 보니까 인력 양성도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돼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아헨 공대나 드레스덴 공대 그리고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코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융복화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이 이제 건설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를 보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이요 자기 전공한 것만 알지 다른 거 모릅니다. 논문 쓸 줄 아는 사람들 뽑아놨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거 이제 강의하는 데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는 산업체와의 교류입니다. 산업체와의 교류인데 실제로 업계에 계신 분들도 대학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사실 대학이 기업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엄청나게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비단 하나만 예를 들고 말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운영 지원했었던 프로그램 하나를 사업 기간이 종료돼서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과정이라고 하는 그 야간 석사 과정이었는데요. 경쟁률이 한 3대1, 7대1까지 갔었습니다. 30명 모집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 만족도 높았고 국토부에서 장학금을 대줬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엑심하고 수출입은행하고 PF 쪽하고 또 그 국제법 같은 경우 법과 관련된 건 태평양법무법인하고 운영될 정도 상당히 내실 있게 이제 운영이 됐는데 5년 딱 끝나고 나니까 끝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과정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만족도라든가 기여도가 사실은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부 쪽하고 업계 쪽하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거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학교가 돈 못 법니다. 교수들 인건비도 못 가져가고요. 그거 다 업계로 환원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좀 고쳐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발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계에서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좀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의 산업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좀 짚어보면 임금 인상률, 임금이 이제는 우리가 낮은 수준인가라는 거에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선진국 대비 우리의 지금 엔지니어링 임금 인상률이 더 높다고 보이고 10년 전에 시공사 대비 신입사원 기준으로의 연봉이 좀 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이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생산성은 변함이 없었는데 오히려 갈수록 저부가 가치화가 돼 있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 아닌가라는 오히려 조금 의문도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 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건축과 토목의 엄격한 업역 구분이 오히려 성장성을 저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소수 기업의 과시장 과점이 좀 심화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건축 토목 다요. 또 밸류체인 확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데요. 또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둘러싼 여러 시장 플레이어들이 일관적인 정책이라든지 육성에 관련돼서 그 방향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10대 건설 엔지니어링사와 5대 건축사 사무소의 올해 경영 전략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행인 점은 여러 가지 경영 전략들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하시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도 보입니다. 예전 대비 좀 많이 발전했다고 보이는데요. 좀 두 가지 우려 사항이 좀 같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기업,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서의 대기업군인 기업들마저도 건설 엔지니어링을 탈업종하는 경영 전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 가속화가 좀 있다는 것은 좀 산업 내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경영 전략들이 건설 사업 관리나 감리 시장을 캐시카우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그 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경영 전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그 유정호 교수님 말씀 주신 거 외에 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마이너한 얘기들을 좀 드리면 오늘 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논의의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 토목 엔지니어링 간 유연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건설업과 건설 엔지니어링 간의 상호 진출 유연화도 이제는 좀 논의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간 2018년부터 저희 건설업만 하더라도 뭐 종합 전문 간의 상호 시장 진출에 많은 애로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라면 건설업과 건설 엔지니어링업 간의 상호 진출 유연화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이 면허가 39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 30개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사 면허까지를 고려한 이 면허의 통폐합도 이제는 좀 논의를 해서 성장성을 저해하는 것을 좀 억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간 벤치마킹의 기업들이 뭐 아까도 이제 뭐 WSP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해외 그 해당 기업들이 시공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고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으로 진출했던가 해외 M&A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산업과 좀 유사한 뭐 프랑스의 이지스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서바나주롱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벤치마킹들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거든요. 좀 맞춤형 벤치마킹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오늘 마침 오셨으니까요, 주무과장님. 건설업이라든지 다른 유사 우리 건설 산업을 이루고 있는 타 업종에 대비해서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에 바라보는 정부의 지능 육성 전략이 조금 부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스타 대형 기업 육성도 좀 필요하고 우리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쪽만 하더라도 한 4,000개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육성 전략은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건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공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 저희의 목소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쪽도 연구원 설립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정부의 위탁 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낼 수 있는 방향 모색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이미 반영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시장 차원에서 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정리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패널 토론이어서 저도 토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적다 보니까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의 우리 손동호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새로운 장관님이 오시면서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경험도 많으신 분이어서 앞으로 건설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고부가 가치와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그 원팀 코리아 전략에 대한 구체화 방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된 제도 개선들도 빔 설계 대가 기준이나 OSC에 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공사비 현실화 부분이나 총사업비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도 TF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 교수님 발표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PQ형 기술인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수행력 평가 제도와 관련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행 PQ 제도나 종심 제도, 기술형 입찰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도 좀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상, 그다음 위원회의 독립성, 입찰제도 혁신 방안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도 연구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아프게 들렸던 부분들은 아까 손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던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나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에서 많이 다루었던 총론적인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모시고 이런 토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숙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전략과 방법들을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좀 실천해 나가야 될 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새겨듣고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